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우여곡절 끝에 선출됐습니다. 2차 경선을 거쳐 재선에 김성주 의원이 당선됐는데요. 신임 도당위원장은 지역 내 집권 여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2년 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또한 9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의 구심점으로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민주당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주 의원 그리고 두 분의 패널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계획과 각오 그리고 민주당 혁신을 위한 구상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김성주 위원장의 소감과 선거 과정에 대한 소회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만 합의 추대가 안 되고 경선을 거치셨어요. 좀 심적 부담은 좀 있으셨죠?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21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원팀 정신을 살려서 도당위원장 선출은 합의로 결정하자. 경선은 하지 말자라는 원칙을 세웠는데요. 그대로 되지 않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신 대의원 투표에서 제가 한 10%가량 좀 뒤졌고 당원 투표에서 제가 한 20% 가까이 이겼는데요. 전체적인 차이는 한 2% 남짓입니다만 대의원 표의 차이는 77명, 당원 투표 차이는 한 4,000명 이상 차이가 난 거로 놓고 보면 비교적 대의원들은 조직의 영향을 많이 받고 당원들은 민심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면 비교적 도민의 민심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 도당이 새롭게 면모를 일신해서 도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그런 정당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변화의 열망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난 총선 때보다도 더 많은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두 단어였습니다. 하나는 변화, 또 하나는 변화입니다. 이제 전라북도도 변할 수 있겠구나. 전라북도 정치에도 희망을 걸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제가 잘 못 아는, 평소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의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제가 질문하는 것보다는 도민들을 대신해 나오신 패널들과 김성주 위원장 간의 질의응답 형식 위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번에 진행된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엽 사무처장님께서 첫 질문을 좀 해주시죠. 예,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민주당 전라북도당위원장 선거가 이번처럼 뭔가 좀 진통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선 과정이 매우 이제 치열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거의 한 번도 없다가 이렇게 이번에 벌어진 일이라서 우리 지역 유권자들은 매우 이제 흥미롭게 생각할 수도 있고, 거꾸로는 원래 원팀을 강조했었던 그 당선자들이었는데 이번 경선 과정을 보면 오히려 갈등이 좀 심화돼서 전라북도가 해결해야 될 어떤 정치적 결집력 이런 것들이 약화되거나 잘못되면 훼손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것은 심화된 갈등이 있었을 텐데 현재까지 이게 아물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모든 정치적 과정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하고요. 이번도 맨 처음에 경선 없이 가자고 하는 합의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아쉽습니다만 또 이런 민주적인 선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 좀 이루어졌고 지금은 그 결과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면서 원팀 정신을 계속 살려가자고 하는 그런 의지가 현재 전라북도 9명의 의원들이 높습니다. 저도 이제 선거가 끝나자마자 맨 먼저 우리 이원택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 같이 잘 해나가자고 했고요. 다른 의원들에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흔쾌히 지난 과정은 어쨌다 하더라도 앞으로 하나가 돼서 힘있게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도 없습니다. 후유증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그렇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이제 제가 더 말씀하십시오. 궁금한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총선과 지방선거가 징검다리 형식으로 돼 있으면서 정치적 기득권들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 민주당은 특히 현재 그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지방 의원들은 자신의 어떤 기득권들을 지켜나가는 새로운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대의원 투표에서는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이제 한 적절 10% 가량, 예. 상당한 차이를 두고 저희 입장에서 선전했다고 봅니다. 네네. 예, 예. 상당한 차이를 두고 대의원 투표는 이제 그 이원택 의원이 앞섰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권리당원 투표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차이를 이제 낸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은 이제 변화에 대한 희망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좀 그게 적절한 것 같고요. 그동안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작용했는데 정말로 이번 권리당원의 투표에 걸맞게 이제 스스로 도당위원장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정치적인 변화를 또 어떻게 정치적인 쇄신할 거냐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좀 더 중요한 시기 예. 아닌가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예. 바람이 있습니다. 뭐 이따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변화 프로그램을 예, 예. 실천하려고 하는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권리당원의 투표 의미를 좀 굉장히 무겁게 좀 받아들여 달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경재 논설위원님께서 질문을 좀 저는 해주시겠습니다. 그 원팀에 대해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면은 국회의원들이 이번 선거는 후유증이랄지 갈등 때문에 합의 추대를 하자. 그래서 이게 원팀 정신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가 맞는 말인지 전라북도 얘기를 할지 또는 전국 발전, 현안 해결 이런 측면에서는 원팀이 당연히 맞지만은 뒀던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권력의 자리고 어떤 자기 정치적 자산을 높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선을 통할 때 그것이 더 배가 되고 에너지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죠. 또 중앙당에 대한 좀 뭐 소위 말빨이랄지 영향력이랄지. 그래서 경선 틀이 저는 유지돼야 된다고 봤는데 결국은 뭐 경선으로 당선이 되셨고 또 원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원팀 정신이 아마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자기 개인의 문제와 관련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전라북도 지금 정치력이 다 아시는 것처럼 취약하단 말이죠. 다 초선이고 재선이고 물론 선수가 높다고 해서 뭐 또 잘하고 낮다 해서 못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선수가 뭐 그래도 역시 무기이고 그러는데 이런 취약한 정치력을 앞으로 신임 도당위원장께서 어떻게 좀 복원해 나갈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라북도가 전체 의원들이 초재선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진이 사라진 전북 정치에 대한 우려를 일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몇 달 전으로만 돌아가 보면 그렇게 화려한 정치인들이 다선 의원들이 많은데 왜 전라북도 현안은 해결되지 않냐라고 하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일은 선수로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강한 열정과 의지를 실천하는 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 중진 의원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정치권은 서로 자신들이 대단히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협업이 잘 안 됐죠. 그리고 또 정당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서로 대화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년 지나고 난 뒤에 성적표가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거거든요. 대신 이번에는 민주당이 훨씬 더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고 연령대나 선수 거의 비슷하면서 서로 간에 쉽게 얘기하면 소통이 아주 잘 됩니다. 긴밀하게 서로 그러니까 뭐 만나자고 해서 따로 만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전화하고 방에 찾아가서 협의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원팀 정신이 중요하냐고 얘기하면 이래서 새만금 사업을 전라북도 현안 사업인데 여기에 관심 있는 의원은 군산, 김제, 부안 이쪽 의원들이 주로 관심이 있고 동부권 의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 혁신도시는 전주와 완주권 의원들은 관심이 있지만 익산이나 군산은 관심이 없습니다. 원팀 정신이라고 하면 전라북도 현안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합치자는 것이죠. 자기 지역구 사업이 우선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원팀 정신을 강조했던 것은 이 일을 같이 하려고 하면 서로 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공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선거라는 과정을 경쟁이 아닌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힘이 더 강해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던 거죠. 비록 뭐 합의를 통해서 하지는 못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서로 아주 깨끗한 경쟁을 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서로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저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취약한 정치력 복원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 어떤 지도부랄지 이런 걸 보면은 전라북도 훨씬 이제 초선 재선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역동적으로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치는 기술이고 또 선수 중앙무대는 선수 위주로 간단 말이에요. 상임위원장이랄지 예산이랄지 그런 측면에서 걱정하는 시각이 많고 그걸 어떤 무기랄지 어떤 기술로 돌파할 계획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쭤봤던 거죠. 네. 추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국회에서는 일단 원내대표가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네. 당은 당대표지만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이 쉽게 얘기하면 가장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혼자 하지 않습니다. 원내대표는 부대표단, 10여 명의 부대표단을 같이 하고 정책위 의장은 7명의 정조위원장하고 같이 회의를 결정합니다. 어떤 그 전라북도의 정치력이라고 하면 그런 의사결정 단위에 얼마나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요. 상임위원장은 일정과 회의를 주재하지만 실제로 결정 권한은 사실은 여야 간사한테 있습니다. 이번에 전라북도 출신의 이제 한병도 의원이 행안위, 안호영 의원이 환노위, 그다음에 제가 복지위 간사를 하면서 이 여당의 간사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전라북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유리함이 있고요. 또 원내 부대표나 또 정책에 들어가 있는 전라북도 출신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그런 걱정하는 그 정치력 문제들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자신합니다. 그 말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임위원장이나 뭐 국회의장단이나 여기에는 못 들어가지만 어쨌든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곳곳에 포진돼 있다. 길목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신임 도당위원장이 민주당 전북도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변화시켜 나갈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이경재 위원께서 계속해서 해주시죠. 이번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가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치열하게 전개가 됐단 말이죠. 뭐 정견 발표 공개적인 마당이 없었지만서도 그건 아마 이 변화에 대한 욕구, 혁신 계획에 대한 아마 열망이 반영이 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 보면은 전라북도 도당이 과연 개혁 의지랄지 어떤 리더십이랄지 과연 이건 있는지 예컨대 지방 의원들의 뭐 성추모이랄지 불륜이랄지 또는 뭐 해외 여행 문제랄지 코로나 전국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과연 도당이 어떤 기능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상당히 실망이 많이 컸고 또 심지어는 과거에 의원들이 뭐 구속도 되고 사표도 내고 했던 재량 사업비 지방 의원들 그게 말하자면 리베트 가지고 뇌물 성격으로 활용하는 그런 수단이란 말이죠. 그걸 전임 도당위원장한테 인터뷰할 때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혁을 할 거냐 물어봤더니 이거는 장점이 많은 제도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인식 가지고 도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인지 반신반의 시각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에 대한 계획에 대한 욕구 열망이 강한데 도당위원장을 앞으로 맡게 됐기 때문에 또 할 일도 뭐 태산같이 많고 그런 어떤 구상이랄지 의지 이거 한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 뭐 어느 시의회에서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분들이 뭐 민주당 소속의 의원은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아니죠.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방의회를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당도 그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대신 사과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당 차원에서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무관용주의도 필요하다. 당 차원에서. 그게
사실은 민주당 중앙당의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좀 도당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다고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보내준 지지에 따른 막중한 책임에 비춰서 또 과감하게 원칙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실천하겠고요. 앞으로 또 전라북도에 있는 민주당 출신 의원이나 단체장들이 좀 더 개혁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도당이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적용해 가겠다고 하는 말씀 분명하게 드립니다. 공천 문제는 뭐 무조건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를 좀 잘 하셔야 진짜 변화하는 민주당이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지금 이효재 의원님 보면 우리 지역 정치를 좀 대표하는 뭐 단체장들이겠습니다만 이제 뭐 2년 뒤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단체장 지방의원 임기가 2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앞으로 뭐 1년쯤 지나면 평가 작업도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너무나 지역 정서가 민주당 압승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 좀 아니라는 어떤 사고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개혁성이랄지 개혁 의지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도당의 역할이 크게 부각이 돼야 될 터인데 도당은 예를 들자면 단체장, 지방의원 선거를 관장하는 기구란 말이죠. 그런데 도당 경선에서 당선이 되면 무조건 그냥 당선을 직행을 하는 지금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상품을 내걸 때 도당이 상품을 내걸 때 거기서 또 디스커션을 좀 해가지고 필터링 작업을 좀 강하게 해서 역량 있는 상품다운 상품을 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기들 어떤 그 세계에서 조직을 뭐 구동시킨 나머지 경선에 둔단 말이죠. 그러면은 함장 메달이랄지 뭐 그나물에 그발 이 얘기가 그런 측면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좀 엄격하게 실사하고 심사해서 윤리 도덕성이랄지 역량이랄지 계획 의지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도민 눈높이에서 걸러내가지고 상품으로 내놓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구상도 좀 갖고 계십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도당이 발굴해 내느냐 또 그런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요. 저도 이제 국회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이 지방자치 단체장들을 만나가 같이 토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배울 필요가 있다고 싶을 정도로 아주 깜짝 놀란 혁신적인 실천하는 단체장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했던 단체장들이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국회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서울의 구청장 출신들이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정책 역량도 뛰어나고 혁신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그거를 직접 조그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경험해 본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가적인 아젠다를 설정하고 끌어나가거든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데요. 제가 아쉬운 점, 왜 전라북도에는 그런 시장 군수 단체장들이 왜 안 보일까? 중앙 무대에서 어떤 우리 지역의 사례를 모범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분들이 없을까라는 아쉬움을 제가 전라북도 의원 출신으로서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당 차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양한 교육, 연수, 기회를 통해서 또 그런 인물들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발탁해내는 그런 역할도 도당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뭐 이제 뭐 시작입니다만 다음 지방선거까지 좀 더 유능하고 혁신적이고 젊은 인재들이 많이 지방자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실천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발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저번에 토론에도 나오신 전 도의원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예. 오히려 그게 풀뿌리 민주주의에 또 어떻게 되면 딱 저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역량 있는 인물, 말하자면 상품성, 또 하나는 경선벽.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문을 넓힐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제가 10월에 나와서 떨어졌고요. 도의원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세 번째 도의원이 된 사람이잖아요.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다고 하는 저도 체험한 사람으로서 아무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공천 문제 좀 네네.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저기 위원장님 그 답변이 너무
반가운 말씀이고요. 정말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민주당이 좀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일단 전라북도에는 당정 체제가 있느냐? 전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 중앙 차원에서는 당정 협의체도 있고 그런데 물론 뭐 이름이야 전라북도 내에도 있겠지만 실제로 당이 주도해서 정책을 내걸고 지자체가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 논의 구조가 있었느냐? 근데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평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장들도 당선이 되면 자기가 애초에 뭐 그 공약 자체도 매우 부실할 뿐더러 어떤 정책을 수행할 것이냐라는 고민보다는 다음 선거를 위해서 조직을 관리하거나 인기 영합 정책을 펴서 그걸 또 표로 만들거나 그래서 결국 새로운 정치인들의 진입 장벽을 높게 만들거나 이렇게 돼버린 게 지금까지의 전북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 판을 완전히 좀 바꾸는 것이 현재 도당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사실 그 이번 지방의회에서 벌어진 추문들은 대부분 애초에 공천을 안 했으면 되는 분들이었거든요. 공천에서 탈락이 됐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18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왜 그것을 제대로 못했는가. 그러니까 조직을 좀 더 많이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만 결국 선거에 나와서 결국 의회에 진입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것을 제대로 혁신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미래가 좀 암울하다. 지금까지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로는 너무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정당이 정치적 역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느 한 지역과 나라가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회는 또 중앙당은 당정 협의를 굉장히 활발하고 있고 실제로 당과 국회의원들이 그걸 주도해 갑니다. 제가 보건복지 간사로서 당정청 회의에 참여합니다. 제가 또 이제 6정조위원장을 맡으면서 환경부, 노동부, 복지부, 뭐 식약처 등에 참여하는데 상당히 발언권이 셉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청와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해 오더라도 당 소속의 정제위원장의 발언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정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 전라북도의 도당은 그런 역할들을 해오지 못했다고 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치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당은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은 집행한다. 그 집행하는 사람들이 비전과 결정을 다 해버리면 상상력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당에 의한 도당에 의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내세운 게 도당을 정책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정책 역량이 뛰어난 많은 전문가들을 여기에 좀 참여시켜서 정당이 주도하는 지역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 그러니까 당헌 당규가 제시하는 그 원칙을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한 발탁도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정한 관리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좋은 인재들이 경쟁 과정을 통해서 저는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당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제도로서 좀 이렇게 바꿔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회의 난맥상은 지방원의 겸직과 겸업 문제에 대해서 매우 한가롭게 대응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외부 인사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전라북도는 윤리심사 자문위가 있는데 윤리심사 자문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지난 상반기 때 문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의장의 의사 권한을 제어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풀어가지고 그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는데 이런 것들 좀 제도적으로 좀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물론 이제 행안위 소속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들여다보고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어차피 이제 9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저 예. 이창엽 그 사무처장님이시죠. 예, 전적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지방의회를 경험했고, 과거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지방의회가 어떻게 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서 의원의 윤리 강령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이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저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맞춰서 도당도 미리 좀 준비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같은 게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좀 강화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도 권고할 생각이고요. 또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전문성, 또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장치와 도당 차원에서 지원도 마련해서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주 위원장은 재선의 힘으로 전북 몫을 당당히 찾아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네.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가지고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지금 높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현안들이 잘 굴러갈 수 있을지 또 반신반의하는 그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김성주 위원장께서는 뭐 전라북도 도정 현안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가 어떤 우호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뭔가 좀 틀을 좀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후반기에는 성과, 실적으로 도민한테 내보여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3금융 중심지랄지 공공의대 법안이랄지 또 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전지에 유치하는 문제, 또 군산의 일자리 어떤 성공적인 어떤 정착 문제, 또 새만금 뭐 수질 문제도 있고, 또 새만금 국제공항은 또 24년 착공, 28년 완공인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 착공을 돼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예타 면제 돼가지고 행정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과연 실적을 낼 만큼 어떤 추진력을 갖고 갈 수 있을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좀 기대가 좀 큽니다만은. 예. 제가 사실은 이제 국회 처음 들어온 2012년 대선 때, 그다음에 지난 2017년 대선 때 전라북도 도당의 대선 공약 개발 단장을 연이어서 했습니다. 예. 기금본부 이전 공약이나 또는 뭐 제3금융 중심지, 또 뭐 이게 새만금 관련된 공약은 사실은 제가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도당위원장을 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도 그렇게 제시했던 공약들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확실하게 마무리 짓자. 지금부터 1년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우선 당장에 꼽아본다면 뭐 남원 국립공공의대, 그다음에 익산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그다음에 이제 탄소산업진흥원 지정받는 문제, 그다음 보다 더 크게는 금융중심지를 새로 지정받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거의 또 저와 직접적인 제 상임이나 저와 직접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남원 국립공공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이 진행이 안 되다가 제가 국회 들어와서 제가 복지위 간사하고 당정협의 주체니까 당정적 협의를 몇 차례 해서 한 달 반 만에 남원 국립공공의대라고 하는 걸 당정적 협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큰 성과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법안을 직접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8월 국회 내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그걸 끌어가야 되냐는 문제, 그거는 도당위원장이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원팀 정신을 살려서 각 지역의 현안은 지역의 의원들한테 책임을 맡기는 책임위원회를 하겠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인수공통전염병 익산에 있거든. 익산에 우리 한병도 의원한테 책임을, 또 군산에 여러 새로운 사업들은 우리 신영대 의원한테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책임 의원을 두고 집요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고 다른 의원들이 같이 협업해서 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원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 지켜보시면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성과로 알려드리겠다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공공의대 설립은 뭐 법안만 통과되면 이제 속도를 내면서 갈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의사협회는 그 정부의 그 의사 확정 문제, 사회명 확정 문제에서 지금 맹렬히 반대 투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또 통합당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법안 통과를 지금 어떻게 낙관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제가 볼 때 이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통과 안 된 이유가 야당이 통합당이 반대하고 의협이 강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됐는데 조금 상황이 조금 달라진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협하고 계속 지금도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야당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남대 의대 정원만 갖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전체 의사 정원을 늘린다 보니까 의사협회가 굉장히 크게 근데 반발하고 그것도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당선되고 나셔서 이제 내가 좀 앞으로 힘주어 해야 될 일들이 뭐 새만금 혁신도시 뭐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새만금 관련해서 이창엽 사무처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이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민사회가 새만금의 건강한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수 유통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해수 유통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라북도는 이제 해수 유통이 아니라 담수화를 목표로 20년 동안 한 4조 4천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집행해 왔단 말이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이번에 이제 환경부가 해수 유통까지 포함해서 수질 개선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용역한다고 하니 좀 기다려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전라북도의 입장은 지금까지 담수화를 목표로 해서 만경강과 동진강 일대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집행을 했는데, 해수 유통이 되면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쉽게 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전라북도가 조금 이렇게 정확히 스탠스를 취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저희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평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해수 유통이 되더라도 4조가 아니라 5조라도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한 예산들이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전략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전략이 없이는 계속 해수 유통을 하니 많이 이것 때문에 새만금 개발이 늦어질 수도 있고, 해수 유통을 하게 되면 새만금 개발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도 있겠단 말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전략을 좀 갖고 계신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안에 접근할 때 항상 찬반 이분법으로 가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새만금 개발 찬성에 반대 이렇게 묻거나 해수 유통 찬성에 반대 이렇게 물어보면 참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해수 유통 이슈는 시대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새만금 개발할 때 이거는 70%가 농지였어요. 농지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담수호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지 면적이 한 30%고 그게 주로 동진강, 만경강 가까운 데 농지 조성을 하기 때문에 굳이 담수하지 않아도 내려오는 강물을 가지고 활용해서 용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변화된 조건이 좀 있고, 해수 유통을 과거의 새만금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보기보다는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과 보다 더 빠른 속도 있는 개발을 위해서 어떤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이 새만금 이 수질 개선 문제와 해수 유통에 관련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전라북도에서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이런 게 뭐냐면 정당이 과거에는 행정의 판단과 결정을 그냥 받아줬지만 지금은 정당이 자꾸 사회적인 공론 토론을 벌인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수 도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합의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한 정책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해수유통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저는 조금 궁색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든지 간에 새만금의 빠른 개발과 환경과 조화를 이룬 개발할 수 있느냐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해수유통 문제도 전면적으로 저희가 다시 또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행정구역 문제도 요즘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치에서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딱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땅 따먹기 싸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희도 여기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도 저 참 한심했습니다. 특별 행정구역 지정하면 땅 따먹기 네. 않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예. 자, 이제 경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타개할 경제 정책으로 한국형 뉴딜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경주 의원님. 네. 그 전라북도 지역도 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여파로 상당히 힘들고 특히 자영업을 할 때 중소상인 뭐 영세 이 기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다가 또 이 장마, 폭우까지 겹쳐가지고 설상가상 국면이란 말이죠. 당 차원에서 현장도 가고 많이 대응책을 내걸고 있고 재난 지원 자금도 2배로 올리고 이제 만족하지는 않지만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 저는 이제 뉴딜 사업 이 160조 원이 앞으로 5년간 투자가 되는데 이걸 지금 각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들이 엄청나게 지금 치매를 쏟고 있는 분야거든요. 전라북도도 마치 이제 관심을 갖고 있기 마련인데 이것만큼은 우리 전라북도가 좀 정치권하고 행정이 같이 그야말로 원팀이 돼가지고 뭔가 좀 많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전라북도는 농업 비중이 높아가지고 상당히 무거워요, 여기가. 그래서 옛날부터 산업구조 재편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20년, 30년부터 제기가 되어 왔는데 지금도 구조 개편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어떤 한국형 뉴딜 사업이야말로 산업구조 재편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획기적인 사업인데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제가 볼 때는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고 그게 또 정치권이 뒷받침해가지고 예산을 또 따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야 되는데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행정과 정치가 뭔가 좀 주기적인 미팅이랄지 아니면 뭐 1박 2일 뭐 수련회를 통해서 뭔가 좀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대한 남자는 생각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계속 토론하고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나라에서 우리가 선도하는 국가, 선도 경제를 만들자고 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K 뉴딜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디지털 뉴딜이 있고 그린 뉴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휴먼 뉴딜이 있습니다. 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놓고 보면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그 말씀했지만은 K 뉴딜은 지역 뉴딜이 돼야 된다. 로컬에서 그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지역이 그걸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역량이 있냐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 앞으로 해나갈 사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면 낄 기회가 상당히 약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키우는 우리 자생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히 우리가 이제 새만금을 뭐 여러 가지로 했지만 제가 새만금 사업을 그린 뉴딜 1번지로 만들자라고 제안을 전라북도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라북도 받아들여서 새만금 그린 뉴딜 1번지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현재 신재생 생산기지, 연구개발 이런 쪽으로 다른 지역보다 앞서갑니다. 이런 장점도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또 최근에 수소경제로 가는 방향에서 완주의 수소경제 생산기지, 전주 효성을 중심으로 한 탄소경제를 잘 결합한 탄소수소경제가 그린 뉴딜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나아가서 전라북도는 혁신도시였던 농진청이 왔으니 농업을 활용한 농생명 쪽에서 또 새로운 뉴딜 사업이 나올 수 있겠다.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좀 키우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공무원들이나 이 지역 연구원들이라든가 정당이 그런 개발 역량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결국은 누가 주도해 줘야 되냐면 사실 저 정당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주도돼서 하루에 10여 차례 토론회가 열리는데 그중에 80% 90%가 뉴딜 토론회예요. 다양한 전문가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도당위원장이 돼서 하고 싶었던 것도 우리 지역에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행정이 그런 것들을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래 할 때 하우투 문제를 방법론을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화시켜 제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가동시키는 실행 국면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뭔가 성과가 나오는 것이지. 어떤 아웃라인만 갖고 중요성, 당위성만 이야기를 한들 진전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뭔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가 아닌가 이제 하반기에부터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도당위원장에 아직 취임하기 전인데요. 이제 월말쯤 취임할 텐데 이제 2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하나는 혁신위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회 문제 이런 것들 포함해서 우리의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혁신위원회 할 거고요. 또 하나가 K-뉴딜위원회를 그러니까 전북 K-뉴딜을 만들 생각입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된다. 언제까지 남의 거 베끼거나 중앙정부가 이 얘기한 매뉴얼 보고 하겠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전라북도 도당의 역량들을 보여드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라북도도 계속 뭐 그린 뉴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파악하셨을 때 어느 정도나 준비됐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초창기 단계니까요.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지난주에 집중호우로 전라북도 지역의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남원, 순창 지역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도 많이 있는데요. 피해 현장 다녀오셨죠? 예.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사실 놀랐습니다. 저도 뭐 많은 수해 현장들 가봤습니다만 이번 남원 제가 금지면을 가봤는데요. 섬진강 뚝이 무너지면서 마을이 완전히 잠겨서 이 지붕 끝터리까지 다 잠긴 상태에서 복구 작업 갔다 왔는데요. 뭐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어제는 이번에 민주당의 대표와 최고위원 출마하신 분들이랑 같이 갔는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런 국지성 호우에 따른 이런 재해가 같이 심해질 텐데 지금까지 해왔던 재난 대책으로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 댐 방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뭔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구성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재복구도 지금 현재는 공공 성격이 있는 거 복구하지만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복구 지원한 게 없습니다. 근데 어제 금지면은 원예 작물을 많이 하는데 이 완전히 하우스가 완전히 토사가 밀려들어서 메꿨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험도 없고 보상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보상 대책도 다시 설계하겠다고 하는 것을 현장 즉석에서 이렇게 주민들과 얘기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좀 당 차원에서 입법 보완을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방 뭐 하나 더 덧붙이면요, 그 과거 취재 경험을 보면은 속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현장 조사한다고 뭐 15일 걸리지. 보고에서 저 중앙 승인 받는데 15일 걸리지 하세월이거든요.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걸. 그랬어요? 속도감 있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지원하고 나중에 피해 정도를 계산하겠다라고 이번에 바뀌어서 아마 발표를 했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것도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보상제도와 보험제도를 전체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좀 더 그건 좀 많은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재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뭐 지금 전국이 뭐 곳곳이 그렇습니다만 전라북도 차원에서 강하게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현장에서도 우리 도지사님이랑 우리 저 남원 시장님께서 당 지도부한테 요구를 했고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 보면 재난 긴급 재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재난 지역 선포는 추가적으로 아마 이번 주 내에 추가 지정이 되겠습니다만 그거로도 충족이 되지 않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과 완전한 다른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집중호우도 뭐 이번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65세 된 어르신이 평생 이런 거 처음 겪었다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 뭐 복구 대책도 그렇고 재난 시설 확충하는 것도 그렇고 좀 진짜 원점에서 좀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우리 패널들 질문 못 하신 거 있으면 좀 해주시겠어요?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패널들의 당부 말씀 듣고 우리 김성주 위원장 각오 듣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민주당에 대한 변화, 계획 욕구가 강한 이 시점에서 김성주 의원께서 도당 위원장에 당선이 돼가지고 또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호적인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실적을 내고 성과를 내야 할 그런 임기 후반기에서 전라북도 현안들이 슬슬 좀 풀리고 또 제도적인 어떤 그런 입법 장치랄지 제도적인 것들을 또 틀을 갖춰가지고 속도를 내는 그런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년 뒤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도 뭔가 과거와는 다른 어떤 인적 쇄신도 좀 하고 또 그래서 적정 인물인지 과연 지방의원이나 단체장들이 그런 회의를 좀 하면서 새로운 인물도 발굴하고 좋은 상품을 내걸어가지고 도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강력하게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차장님. 예. 이번 선거를 제가 보면은 그 한 후보의 그 대의원들의 조직력을 그 당원들의 투표가 극복한 선거 결과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원들의 그 투표 결과는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저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30년 집권 여당 민주당 내에서도 그 안에서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다. 예. 근데 그 주류가 독점해왔던 어떤 기득권들을 이대로 두면 전북의 발전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당 내부의 판단인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이 그 변화를 위해서 정치적 돌파력 그리고 추진력 이게 매우 필요한 시점이고 지방선거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눈에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정 협의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전라북도당의 어떤 당의 어떤 정책적 능력이 있었느냐 그런 건 없었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새롭게 복원돼서 실제로 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전북 지역 발전의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을 위원장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8월 29일 날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도당 위원장? 예.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도당 위원장 그 선거를 거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 후에 많은 분들이 변화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변화, 도민들이 찾고 싶은 희망을 앞으로 전라북도 도당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약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유능한 정책 정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행정에 뒷받침을 하는 정당이 아니라 행정을 끌고 가는 정책 정당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의원들과 당직자 중심의 정당에서 당원이 참여하는 정당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도민들의 의견이 당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실천해서 도민들이 정치가 정당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잘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민심의 무서움을 실감했습니다. 오만하고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언제든 심판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도민들은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줬습니다. 제대로 일해서 낙후된 지역을 살려봐라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신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2년간 열심히 일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김성주 위원장 그리고 두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